네,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18%나 떨어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공시가 하락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줄게 되는데 정부가 세액을 결정짓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인하 폭은 달라지게 됩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창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시가 하락 정말 18% 역대 최대 낙폭이라는 소식 저희들이 어제 좀 전해드렸는데 세금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이재문 소장님. 네. 한 공시가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르겠지만 한 30% 정도 줄어듭니까? 얼마나 줄어듭니까?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예. 일단 예를 들면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예. 기존에 한 96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이번에 한 451만 원 정도로 잠실주공 5단지 줄어들고요. 어떤 규모의 지금 아파트가 한 30평형대? 네, 30평형대. 예. 그다음에 이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도 보유세가 한 1,456만 원 정도 나오다가 이제 830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60%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저건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 기준.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 안을 확정해서 올 상반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70을 한다든지 80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금액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이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하락폭이 커서 최대한 70%까지 이제 하락하는 걸로. 다주택자는 70%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니까 종부세를 낼 때 적용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60%, 종부세는 60%, 재산세는 45%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럼 좀 올리면 지금 많이 줄게 된다고 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생각할 텐데 별로 안 줄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올리면?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그 하락폭이 조금 덜해지겠죠. 하락폭이. 예. 예. 다만 이제 글쎄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 공시 가격의 변동을 보게 되면 사실은 현실화율에 따른 영향은 사실 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실거래 가격이 변동한 것에 따라서 많이 쫓아가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18.6%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2020년인가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경우에 19% 올랐어요. 그러니까 해당 시점에 이제 실제 실거래가 지수의 변동을 보게 되면 한 14% 오른 시점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현실화율을 조금 더 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상황으로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 요번에는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수도권에 20% 이상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작년에. 근데 공동주택 전체로 하기엔 전국이 한 14% 남짓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현실화를 좀 더 낮추니까 사실 거기에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구도에서 한 18% 정도 떨어진 거라서 사실은 현실화율보다는 시장에 실제 가격 변동이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 공시 가격의 변동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나라든 이게 재산세 과세와 관련된 그런 기준으로 쓰는 그 가격의 변동이라는 것은 너무 변동성이 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되는 그런 가액의 상승률을 연간 1%, 2% 지자체별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라에 그런 수단이 사실은 없죠. 굉장히 실가격에 맞춰서의 공시 가격이 변동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정 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그런 버퍼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올라갈 때도 문제지만 떨어질 때도 문제거든요. 진폭이 크다. 그러죠. 진폭이 큰 게 문제라서 그걸 좀 더 완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장 정상화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로 했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가격이. 예. 그럼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완만한 그런 과세 부담에 대한 변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공정가액 비율을 뭐 그 중간쯤 되는 80%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죠. 아, 또 세수가 많이 줄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공정시장 가액비를 좀 올리고 싶은 정부는 그런 유혹에 빠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실거래 지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시가격하고 이제 실거래 가격하고의 이제 어떤 갭이 좀 커지지만 어쨌든 공시가격 자체도 시장의 가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떨어진 괴리감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다른 정책 입안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전세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로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너무 현실하고 좀 떨어지게 됐을 때는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어쨌든 공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1주택자들 경우 특히 이제 중위 가격 이상에 있는 중고가 아파트들의 어떤 세부담은 확연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성과냐?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세금이 줄게 되는 뭐 그런 측면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종부세를 내다가 올해 안 내게 되는 분들이 뭐 굉장히 늘겠네요. 이거 굉장히 많이 늘죠.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다 취합되는데 있어서는. 근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정도?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 명의로 돼 있는 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세금을 또 안 내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택- 1주택자 일주택자들. 경우에는 그 12억이 예.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18억까지 되니까 공시가 18억. 예, 예. 18억까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아마 15억 정도로 떨어졌 15억.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억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면 부부 공동으로 84제곱미터 한 30평대 아파트죠. 어.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사실은 아니게 되는 거죠. 엄마 아파트 경우에 30평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주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의 어떤 대부분이 다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이제 제외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원래 종부세가 아주 극소수의 뭐 퍼센테이지로 좀 어렵습니다만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대상이 줄어들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뭐 종부세를 가지고서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겠다라는 좀 욕심을 버리고 이제 종부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사회적인 그런 뭐 관점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예. 이 종부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세 과세에 대한 그런 격차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그 근원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안정적인 임대 사업자가 빠져버리고 나머지 빈틈을 안정적이지 못한 투자자들이나 뭐 사기꾼들이 끼어든 그런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빌라에 대한 그런 투자가 안정적인 그 자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경쟁 속에서 빌라왕들한테 그 연립 주택들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뭐 과거에 대한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뭐 아닐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종부세에 대한 그런 부담, 또 사실은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죠. 기본적인 공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는 재산세 그 하락의 효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재산세. 예. 예. 그래서 글쎄 이게 숫자를 뭐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네. 저는 1주택자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와 뭐 사람들 관심이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84제곱미터짜리 뭐 아파트를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의 부담이라는 게 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각각 뭐 452만 원, 253만 원 이래요. 근데 두 채를 갖고 있는 2주택자가 되면 내야 되는 게
올해 1,526만 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 내는 세금 합치면 한 700만 원대 되는데 예. 2주택자면 그 주택에서 나오는 종부세가 1,500만 원이면 2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됐었고 아, 뭐 이주택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이제 강동 레미안 고덕 힐 스테이트라고 이번에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버릴 수 있을 만큼 공시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까지 갖고 있는 세 채를 갖고 있는 그런 다주택자라 그러면 예. 작년의 경우는 8,691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는 2,700만 원 되죠. 많이 줄었어요. 많이 거의 줄게 되네요. 30%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예. 여전히 각각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860만 원에 대비해서는 3배의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가 보유세는 여전히 많이 내게 된다. 그렇죠. 1주택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6배를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를 내느냐의 수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택 보유 그 숫자별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왜곡된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세 사기라든지 안정적인 임대사업자가 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함께 동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많이 내렸다라는 시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보유세 부담이라는 게 지금도 이 정도의 격차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공시가락으로 종부세가 떨어지긴 했지만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에 비해서 여튼 과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택 시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올해 좀 완화를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공시가 하락이 이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좀 69%로 일단 낮춘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낮아졌는데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계획은 어떻게 확정돼 있는 건 아니죠? 예, 다시 올리나요? 어떻게? 아니요. 2024년 이후에 어떠한 이 공시가 가격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원안을 정해서 이제 발표하는 걸로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만 69%를 적용해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 세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어떤 논란을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거친 다음에 아마 최종적인 안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론적인 거는 2020년 수준으로 회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2020년도 사실은 보면 그렇게 낮았던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020년이 왜 가이드라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 이전으로 돌려서 올해는 2020년 수준에 맞는 어떤 부과가 되겠지만 이거를 더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정부적 로드맵을 이제 발표할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가 돼서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공시가 현실화 이 로드맵 그걸 일단 좀 스톱시키고 중지시키고 올해는 69%로 했는데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운용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공시가 현실화를 장기 뭐 로드맵이라고 할까? 새로운 뭐 로드맵.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그런 과다한 욕심을 가지고 막 용역 결과만 90%까지 올린다라고 이렇게 90%. 나왔던 걸로 알고 90%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 예, 아파트.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아니 가격 변동이 그보다 큰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경험한 게 연간 나오는 공시 가격의 산정인데 뭐 연간 20% 30% 오르락 내리락 하면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에 비해서 90% 올린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올해 뭐 발생한 것처럼 어떤 아파트 단지는 실거래가가 공시 가격보다 낮은 상황까지 갔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가격 변동에는 버퍼를 사실은 현실에 담아내야죠. 예. 그래서 그게 뭐 20, 30%의 그런 가격 변동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 그러면 100%가 아니라 최소한 60, 70% 정도 수준이 최소치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추정에 있어서의 공시가격을 내는 데 있어서의 실거래 가격이 갖고 있는 확률적인 어떤 분포에 있어서의 또 버퍼가 한 10%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60% 이상 높이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정 수준을 지금보다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과세 목적이라 그러면 뭐 공시 가격이라는 명목 가격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게 사실
큰 뭐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선택이. 세율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세율을.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변동이 심한 걸 어쨌든 억지로 뭐 가격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뭐랄까 완만하게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간적인 그런 과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 공정 가액 비율로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더 고민하는 게 현실화율에 대한 그런 로드맵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부의 고민으로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 한 90% 가까이. 90%.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90%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숫자다. 그렇다면 이제 버퍼를 감안했을 때 적정한 이 율이 한 80%냐 70%냐는 이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거든요. 예. 작년에는 사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22% 정도 빠졌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락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공시가가 다시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차 논의해야 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좀 정책 입안했을 때 좀 가만히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정책 입안이 됐을 때 이제 버퍼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둘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좀 더 고민된다라면 종부세 또 재산세의 과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가액이 좀 더 이제 좀 합리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공시가가 떨어지고 세금도 좀 덜, 종부세도 덜 내게 되면 이런 게 혹시 뭐 부동산 시장 수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영향을 받겠죠.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선택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영역 그 범위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을 경착륙의 어떤 구도에서 사실은 연착륙으로 가야 된다라는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어떤 뭐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있어서의 참여자들의 폭을 그게 뭐 다주택자든 어쨌든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순기능을 한다 그러면 예. 뭐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의 완화라는 것은 어쨌든 뭐 투자의 어떤 여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뭐 하락세에 대한 어떤 뭐 속도의 조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되겠죠. 방향성으로는 조금 기대할 수도 있다. 마침 뭐 지금 이제 가격 지금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한국 부동산원이 지금 오늘 발표했죠. 3월 셋째 주 낙폭이 좀 얼마나 줄었어요? 지난주 대비 사실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간 단위의 이 발표는 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까? 그렇죠. 주간 단위? 예, 그 발표로 따지면 지난주에는 한 0.26%였는데 이게 전국 매매 가격으로는 0.22% 정도에서 0.04% 정도 줄어들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근거가 아니라 이제 지역으로 놓고 보면 상승이 2개 지역이고 상승? 보합이 2개 지역. 그다음에 하락은 여전히 168개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는 둔화됐지만 떨어지는 지역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매매가,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3년 들어와서의 어떠한 그 누적된 매매가 하락률을 보면 전국이 한 마이너스 4.8%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마이너스 5.6%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락세는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서울에서 약간 하락폭이 좀 둔화되면서 마이너스 3.58% 정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의 일부 지역은 지금 최근에 어떤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둔화폭을 조금 감소시켰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전세 가격이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세 네, 가격도 좀 낙폭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예.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22%를 기록한 반면에 전세가는 마이너스 0.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58% 정도 빠졌는데 전세가는 마이너스 9.7% 정도가 빠졌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의 시장이 전세가 하락에 의한 매매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인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도 다 똑같이 이제 해당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세금 부담의 완화, 특히 이제 보유세 부담의 완화는 이제 뭐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보유세 부담도 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내놨다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세 부담이 완화돼 있으니까 지금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기를 한번 넘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일 수 있는 어떠한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감안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지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 이 집값이라든지 전세값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지켜보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다면서요. 시세 조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고 예.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가죠. 실제 그리고 거래가.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가격 지수의 변동을 보게 되면 예. 시세 지수는 실거래가 지수에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떨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뭐 다가오지도 않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전세와 매매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전세는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매매가는 늦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전세는 관측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관측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주로 보는데 실거래가 지수. 예.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15일에 발표된 1월 그 실거래가 변동률은 서울은 올랐죠. 1월 건. 예, 1월이 올라가지고 몇 퍼센트 올랐네. 서울이 0.81% 전월 대비 오른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 있어서도 뭐 상승한 권역이 많고 뭐 동부권, 동남권, 서부권은 올랐고요. 네. 사실 더 이게 관심이 가는 거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서 지금. 그러니까 잠정 지수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회복된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2월에 나오는 잠정 지수를 이번에 1월달에 발표된 1월치에 함께 이제 발표된 2월 잠정 지수를 보게 되면 다 오릅니다. 전국, 수도권, 뭐 지방, 서울 뭐 그래서 한 네 달에 나올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오르는 곳이 많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아파트 시세 지수는 굉장히 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하락폭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그래요? 같고요. 예. 다만 실거래가의 뭐 약간의 반등이라는 게 다시 떨어지기 위한 어떤 조정 기간이냐 이거는 뭐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굉장히 급락에 된 현상이 멈춰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말고 그거는 워낙에 이제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실거래가 지수 지난 발표된 게 지난 1월이네요. 0.81% 이제 오른 그러니까 거. 예, 이번 달에 발표된 건데 그게 이제 거래가 모이는데 한 달이 걸리니까 확정 지수는 1월까지 발표를 하고 2월 지수는 아직 모이고 있으니까 잠정 지수로 발표를 하죠. 예. 그런 흐름이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거래량 늘어나는 거라든지 실거래가 지수가 2월 지금 3월 좀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지금 봐야 됩니까? 실거래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일부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경기도에 보면은 이제 한 8,700건 정도 거래가 있었고요. 이제 2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한 2,300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3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에
3월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또 일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온도 차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날 걸로 보여지는데 이 3월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아직도 조정기라고 이제 보여지고, 만약에 이것이 3월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실거래 가격이 횡보를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다음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조정을 받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주 급락하던 급락 추세에서 이제 각종 정책과 어떤 제도의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우하향할 수 있는 어떤, 즉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3월 통계 좀 더 지켜봐야 전체적인 거래량 부분은 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동산 정보 광장에 이제 계속 그 공표를 하는데 이 수치가 그 계약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는 날짜가 한 달 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계약일은 한 달 기다려야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렇죠. 2월 집계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이후 아직 한 달이 안 지났으니까. 안 지났으니까. 근데 그 며칠 전에 신문에서 그 확인한 2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으로 2,070건 정도였는데 오늘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2,400건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덜 쌓인 거죠, 2월치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일 정도 이제 더 기다리면서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2,400, 뭐 3,000건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의 경우. 서울의 그렇죠? 경우에. 네, 그래서 그건 상당히 큰 거래량의 증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뭐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가 뭐 이렇게 그냥 미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뭔가 움직임이 좀 움직임이 있는 있는 것 것 같다. 같고, 거래량이 그게 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반등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무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저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도 거래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거래가 증가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조금은 다른 국면의 이제 시장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 그게 이제 뭐 안정적인 하락세의 가능성이 사실은 높겠죠. 안정적 하락세, 연착륙. 네네. 네, 그런 가능성. 저희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잖아요. 상당 5%가 됐는데 우리 이제 뭐 금통위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4월에 결정되겠지만 이 금리 인상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을 그래도 좀 주겠죠?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그 어떤 시장의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에서 좀 벗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 0.25% 이제 금리를 올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추격으로 해서 이제 3.75로 갈 거냐 아니면 동결을 할 거냐는 이제 4월 금통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충격 자체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일부 저변에서는 이제 0.25%씩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이제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따르는 어떠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간의 길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찾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에는 특별하게 뭐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어떤 다른 금융 문제라든지 해서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변수가 또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작용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기준금리를 어쨌든 우리가 0.25%로 올린다 하더라도 4월 달에 그리고 이제 이미 정책 당국에서 이제 금융시장에 개입을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어떤 이런 효과의 어떤 승계적인 작용에서 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기대감도 일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적응을 해간다 시장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미분양 주택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 10만 호는 각오해야 된다. 근데 각오해야 된다니까 10만 호까지 가더라도 정부가 안 움직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10만 호 넘어도 정부가 구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쨌든 뭐 부담스럽겠죠. 지금의 중간 추세를 보게 되면 뭐 6만 2천 호를 뭐 일종의 이제 위험선으로 보다가 했는데.
지난달에 나온 수치를 보면 7만 5천 원 넘어섰으니까 뭐 그런 추세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을 거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한다 그러면 몇 달 내에 뭐 10만 원을 넘을 수 있고 뭐 이러면 금융위 2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그런 10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이제 가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현한 것 정도로 뭐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뭐 미분양 주택에 대한 문제를 뭐 공공이 나서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 쪽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주는 것 정도는 좋겠지만 앞서서 뭐 그걸 해결하려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예.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 한 5, 6년 동안에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가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막 30만 가구씩 막 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구 수, 뭐 세대수 증가를 보게 되면 주민등록 그 통계가 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10만 대니까 굉장히 알겠습니다. 수요 위축이 있는 상황이라서 예. 미분양 문제가 그렇게 빨리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장관 말씀대로 각오를 하고 뭐 공공이 미리 나서는 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종부세 인하 동향과 대책 그리고 미분양 주택 문제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모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